강헌의 요주의 인물. 안녕하십니까. 요주의 인물, 명리학자 강헌입니다. 네, 3월 둘째 주 요주의 인물의 주인공은요, 오늘은 영화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한 명 소환할까 합니다. 지금 3월 달 들어서 지금 전 세계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가 뭔 줄 아십니까? 네, 아바타 2를 제치고요. 놀랍게도 중국 영화 한 편이 지금 거의 5억 불의 흥행 수익을 올리면서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에서만 개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중국 관객들의 그 관람으로 인해서 아바타 2를 제쳤는데요. 이 영화는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장이모 감독의 영화 만강홍입니다. 만강홍 하면 중국제 이름처럼 이렇게 굉장히 친숙하게 들리는데요. 이 만강홍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 중국의 악비라는 사람에 의해 쓰여진 송사, 즉 시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악비가 누구냐고요? 바로 오늘 요주의 인물의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악비 하면은 무슨 시 얘기가 나왔으니 무슨 시인인가 문인인가 생각하기 쉽겠지만 바로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국의 영웅으로 꼽히는, 그리고 지금도 중국인들에게 역사적인 인물의 인기 투표를 하면 늘 1위를 차지하는 인물, 위기의 조국을 구해낸 민족의 영웅적인 장군 악비가 되겠습니다. 악비, 장비는 알겠는데 악비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악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국의 이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가 쓴 이 만강홍이라는 시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굶주리면 호로육을 먹고, 이 호로라는 말은 우리 호로 자식할 때 그 호로인데요.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면, 배를 줄이면, 오랑캐의 살을 씹고, 목이 마르면, 흉노족의 피를 마시리라. 이 말은 굉장히 너무 섬찟하죠. 근데 그런 북방민족들의 그런 이민족들의 침략에 대한 어떤 중원의 한족들의 어떤 공포를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말로 그 이후로도 많이 인용되고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만강홍은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12세기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 19세기 아편 전쟁만큼이나 중국 역사에게는 어떤 치욕의 어떤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정강의 변이라고 불리는데요. 송나라의 수도가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함락되고 황제가 무려 산채로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중원을 금나라한테 빼앗기고 남쪽으로 피신해서 이제 저항하게 되는 나라가 이제 이른바 남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의 어떤 민초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고, 끝없는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힘든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쩌면 명리학도 바로 이때 탄생했으니, 어쩌면 이 남송과 악비 그리고 명리학이 굳이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가장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언제나 영웅은 탄생하는 법인데요. 이 악비는 이런 시대에 탄생해서 좀 일종의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또 오랑캐에게,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오랑캐에게 빼앗긴 자신들의 중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정말 거의 전성을 거두다시피 하면서 당시 중국 민중들에게 열광적인 어떤
찬사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의 명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 계민년 을묘월 갑자일 기사시생입니다. 이 간목일간이 자신을 생해주는 자수를 바로 밑에 일지에 두고 또 월지에 묘목 급제를 두었으니 굉장히 신강한 명식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명예를 숭상하면서도 급제 양인을 가졌으니 능히 남을 무찌르고 지배하고 통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괴적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주에는 용희신에 해당하는 식신과 정제를 또 나란히 놓았으니 전형적인 식상생제의 모습을 갖추어서 이 또 강한 힘들을 또 아름답게 설계시킨다고 하죠. 힘을 빼앗고 있으니까 참 명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 보면 참 신통방통한 명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명식에서 더 큰 포인트는요, 천간에 있는 이 글자들이 모두 지지로부터 투간된 글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 자중 개수가 연간에 이렇게 정인으로 투간해 있고, 또 월지 묘목으로부터 급제인 을목이 월간에 투출했고, 또 연지 기토정제가 시간에 투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땅의 기운이, 지상의 기운이 하늘로 전부 다 투출까지 펼쳐져 있으니 이 개수정인, 그리고 을목급제, 그리고 기토정제가 가히 정말 땅에서 하늘로 넓게 펼쳐진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앞에 설명했던 바로 그 급제의 힘, 이 급제는 정말 파괴를 통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의는 아주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거대한 인내심을 의미하고, 정제는 반듯하고 깨끗한 어떤 도덕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세를 이 명식은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명식으로 보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만강홍이라는 어떤 그런 유명한 송사를 남긴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장군이 이렇게 시도 잘 썼나 이렇게 생각해서 뭐 엄청난 귀족 출신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 사람의 어떤 이 대운, 첫 번째 대운, 이 갑인 대운을 보면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대운이거든요. 강한 기운인데 또 강한 기운이 왔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흔히 이제 기신년, 기신대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그는 귀족의 자식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어릴 때 양자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마을이 다 떠내려가서 아버지까지 잃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간신히 어린 악비를 구출해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어떤 소년으로 성장했고, 창술, 금술, 봉술, 모두 궁술,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다룰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손자나 오자 같은 병법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학문의 연구에도 정진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인물. 정말 갑자일주다운 그런 어떤 인문적 소양까지를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그가 이렇게 이제 이미 10대 때에 이제 여기 보면 개축대운인데요. 이 축토용신대운에서 그는 비록 약간의 나이도 되지 못한 1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그런 금나라의 군사들과 대적하며 싸움을 이끄는 어떤 장수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무공이 워낙 뛰어나서 정말 금나라 군에서는 그런 소문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정말 태산은 옮길 수 있겠는데 악비가 이끄는 군대를 꺾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이제 그 무공은 점점 적인 그 금나라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아군인 남송의 백성들에게도 알려지게 되는데요. 특히 그 악비가 당시에 그 남송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 중에는 그가 비록 전쟁에 나아갈 때는 그 전선이 되는 곳에 있는 마을들은 다 쑥대밭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군들도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노략질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재물을 뺏게 되는데 악비의 군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해요. 군기가 아주 강하게 서 있었고 절대 양민들의 어떤 재산을 축내거나 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명예가 실로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 짧은 인생 동안에 그 무려 4번의 북벌을 단행했고 그 마치 그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5차례나 북벌을 한 제갈공명의 어떤 그 사례와 좀 이렇게 그 오버랩되죠. 특히 네 번째 북벌 때는 거의 그 수도를 회복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그런데 남송의 당시 조정에서는 수상인 진회를 중심으로 한 주화파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너무 기나긴 싸움에 지쳐서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금나라와 화친을 도모하고 있었고 당시 황제였던 고종도 점점 이 그 주화파의 입장에 동의를 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 진회나 장준 같은 주화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는 주전파의 우두머리인 젊은 장군 악비가 결코 이뻐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쩌면 그의 최대 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악비를 진회는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군제 개편을 핑계 삼아 전선에 있던 악비를 소환해서 바로 옥에 가두고 아무런 특별한 그 신문과 재판 절차 없이 그냥 그 감옥에 갇힌 악비와 그의 그 휘하 장수들을 사살해 버리는 참극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같은 주전파의 일원이었던 하세충 장군이 진회에게 아니 도대체 그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항변했을 때 진회는 뜰떠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막수유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소라는 참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답변이죠. 그러자 하세충은 고작 그 3개의 단어로 백성과 한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고 항변했지만 이미 악비는 이제 숨을 거둔 뒤였죠. 그때 악비의 나이가 고작 39살이었습니다. 지금도 항저우에 가면 아강으로 추존된 악비의 거대한 어떤 사당이 있는데요. 그 사당 앞에 재밌는 또 조그만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바로 진해와 장준 그리고 진해의 마누라가 악비의 사당 앞에 꿇어 앉혀져 있는 그런 조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왜 진해의 부인까지 등장하느냐고요? 진해가 이 악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진해의 처가 진해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그냥 어차피 지금 옥에 갇혀져 있는데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따라서 진해가 악비를 바로 죽였다라는 어떤 그런 썰이 그 이후로도 이제 바닥에 퍼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자존심 그리고 중국의 명예를 짓밟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악역들이죠. 예. 사실 그들은 뭐 악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입장이 달랐을 뿐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민족의 영웅을 주살한
이들은 그 뒤 1000년이 지난 뒤까지도 지금도 그 악비의 사당 앞에 꿇어앉혀져서 악비의 그 참배객들로부터 모욕을 오늘도 당하고 있는 섬입니다. 중국의 그 아주 20세기에 유명한 그 명리학자 웨이 천리는요, 이 악비의 사주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드디어 신해대원, 이 정관대원에 들어와서 이제 그가 출세하나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의 명예를 더 높이나 했는데, 더군다나 신해대원에 그가 죽는 해가 신유년, 완벽한 정관년이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승진 못할 망정 이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다니 정말 아무리 해도 명리학이 인간이 만든 명리학이 인간의 삶과 죽음까지를 모두 결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하나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라고 정말 쓸쓸하게 탄식한 어떤 그런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명리학이 인간의 어떤 모든 어떤 시시콜콜한 삶과 죽음 모두를 맞추고 예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다르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의 대우는 정말 처절하게 힘들고 평생을 어찌 보면 전쟁터에 보내면서 목숨을 건 생사를 건 굉장히 힘든 시간이 왔었죠. 하지만 드디어 이제 그가 자신이 이제 그 무공을 쌓은 장수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너무 강한 너무 이 신해대운의 신유년 너무 강한 그런 관의 기운이 몰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이게 또 적절하게 왔어야 하는데 관은 또한 나에게는 명예이자 권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공격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또 양날의 검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러는 것이, 이 신금의 아주 이 날카로운 칼이, 간목을, 공격한 것이 아닐까라는 일종의 결과론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악비의 명식이었습니다. 요주의 인물, 오늘은 영화 만강홍의 배경이 되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악비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주의 인물 강은이었습니다.